중국의 거버넌스를 이야기해 볼 겁니다. 중국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 전에 지난번에 이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유럽은 중국에 대한 위험감이 없어요. 사실 2022년부터 유럽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입니다. 2022년 4분기 마이너스 찍고 이거 사실 성장률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그때부터 계속 10% 찍고 떨어지고 떨어져서 지금 현재 2%대예요. 이게 사실 중국이랑 경제 동맹을 맺어서 생기는 건데 환경 인플레이션까지 합쳐가지고 중국의 수출품을 받지 않으면 유럽은 인플레이션을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국은 침체 상태에 있으니까 유럽의 수출품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요. 거기에 미국이 관세 전쟁까지 때려버린 겁니다. 이게 유럽 중국 경제 파트너로의 대가입니다. 이거 보면은 이게 순수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마이너스로. 그래서 대중국 격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파란색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거든요. 이 파란색 선이 늘어나 있는데 중국에 수출하는 익스포트 이 옅은 무슨 색이지? 이거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팔던 거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순수출이 적자 상태가 더 늘어나고 있어서 유럽의 경제가 날이 갈수록 힘들어질 겁니다. 거기에 지금 돈을 뿌렸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솔직히 인플레이션 한 번 더 날 것 같거든요. 유럽에서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반복이 될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편에도 이야기했지만 전 세계 투자금이 빠져나가는 와중에 독일은 2024년 역대급 중국 투자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거 바꿔 생각해보면 독일 정부가 투자한 게 아니라 독일 기업이 중국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독일 정부는 자국에 돈을 뿌렸어요. 이 상태에서 보면은 독일 안에서 청년들은 죽었어요, 그냥.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로 이제 도달을 하는 건데, 인플레이션인데 임금은 안 올라가는. 그리고 독일에 있는 기업 돈은 계속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경제가 살면 유럽에 수입을 많이 해서 그렇게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그렇게 살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 우리한테는 불행인데 EU의 정치인뿐 아니라 EU 시민들은 중국을 위협으로 느끼진 않아요. 근데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은 중국을 위협으로 느낍니다. 군사적 비상을 위협으로 특히나 느끼죠. 그래서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에 개입해 달라면 그 서유럽의 행태를 저는 역겹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EU에게 저는 뻑기 날리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너희들이 자꾸 그러면 우리도 러시아를 도와주는 수가 있다. 자, 2025년 4월 3일 오늘이죠. 녹색 채권 기후위기용 중국 재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런던에서 8배 입찰의 인기를 가졌습니다. 이게 서유럽의 행태입니다. 독일은 여전히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영국은 녹색 채권, 중국 재무부 채권을 기후 관련 채권을 팔아주고 있어요. 이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는 없으나 실제로 뭐 기후 관련해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쓰이면 태양광 판매랑 인도 차이나 반도 상류에 댐을 지어서 이 하류를 이렇게 말라 죽게 만드는 행태가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중국식 신제국주의가 이거죠. 이거를 유럽식 환경 제국주의와 그다음에 중국식 환경 제국주의 요 차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25년 3월 29일 중국이 대만 봉쇄 준비가 끝났는데 팔린 건 언제예요? 4월 3일입니다. 며칠 안 돼요. 이런 상태입니다. 저 유럽은 러시아를 위협으로 느끼지 중국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겐 위협이 아니라 위험감이 아니라 위협감으로 느끼죠. 우리는 뭐 가능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2022년 문재인 정권 시기 요 해역을 심심찮게 군함이 침범을 했는데
자기 해역화를 하고 있죠. 내해로 규정을 했어요. 서해를. 그리고 돌연선 안쪽에 있어요. 1차 돌연선 안쪽이에요. 그래서 필리핀 쪽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참여해달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유럽과 중국은 여전히 경제 공동체라는 겁니다. 유럽은 좀 죽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의 돈을 말리는 곳은 사실상 미국 말고는 없습니다. 번영, 자유, 안전, 법치주의. 제 글을 읽어온 여러분들은 더 이상 정치와 경제가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걸 인식했을 겁니다. EU 주도로 만들어진 파리 기후협정도 신자파들의 분배 전략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인플레이션도 지금 뭐 멕시코 노동자들의 인권을 챙긴다면서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 FTA를 조정하거든요. 모두 안보와 경제적 이익, 정치적 이익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권, 환경, 페미니즘 등 모두 명분이에요. 누구나 강력한 국가를 가지고 싶어 해요. 부국강병. 그리고 헤게모니를 주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 수단이죠. EU의 공식적인 목표는 유럽 내 전쟁의 회피를 하고 뭉쳐서 미국의 일극 체제를 깨보자. 요게 이제 숨겨진 목적이었죠. 특히 달러 기축 통화에서 벗어나 보자는, 그리고 다자주의라면서 공동체를 해야 된다. 인류 공동체, 신자파식 이념인 PC주의와 함께 전 세계에 이걸 퍼뜨렸습니다. 그게 우리가 PC주의를 겪는 이거죠. EU도 중국도 모든 국가는 이런 거 약속을 해요. 유럽연합의 목표에는 내부 경계선이 없는 평화의 촉진, 국민들의 번영, 자유, 안전, 법치주의. 자, 마약 소굴이 된 남유럽이나 이민자로 인해서 범죄가 일상화된 유럽이나 거기에 무슨 안전과 법치주의가 있습니까? 그리고 반대 정당 최대한 방화벽으로 막고 언론으로 막고 그리고 이제 뭐 각종 경찰 병력으로 막고 거기에 무슨 자유가 있고 위에서 처음 보셨으면 알겠지만 어디에 번영이 있습니까? 그 번영 상태에서 다시 또 인플레이션 굴려요. 쟤네들은 저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사회 경제 체제는 절대 틀리지 않았어라고 확정 짓는 게 목적입니다. 안전도 필요 없고 법치주의도 필요 없고 자유도 없고 번영도 없고 그냥 내가 틀리지 않았으니까 나머진 다 따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모든 신자파든 구자파든 사회주의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자, 인민넷입니다.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지령넷이라 부르거든요. 중국 놈들이 던지는 지령. 자, 2035년 목표 확정이 되었다. 그래서 인민의 생활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평안 중국. 그냥 언제나 모든 국가의 목표는 그렇죠. EU는 이민자로 마피아가 번성하고 마약 소굴이 되고 스태그플레이션 단계에 있고, 그런데 번영, 자유, 안전, 법치주의 뭐 이따위 거 이야기하고 있고요. 생활 품질 향상, 뭐 중국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평안 중국 어디 있어요? 집권자들은 국민이 멍청할수록 그리고 싸우지 않을수록 말하지 않을수록 속여먹기가 딱 좋아요. 그때 공동체라 생각했던 건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공동체는 집단이 되기 전에 개혁해야 하고요. 집단이 되어버렸다면 도태시켜버려야 됩니다. 회사의 체계 구조 프로세스는 굉장히 많은 걸 결정하는데 이걸 거버넌스라고 해요. 그리고 대다수는 이 거버넌스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저는 저 유럽과 중국의 거버넌스는 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스스로 계속 수학 체감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 중국의 내부 거버넌스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결과의 숫자로서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제 경영 쪽에 있는 사람이니까 거버넌스 구조 프로세스를 살펴보는 편입니다. 일단 저는 학자가 아니고요. 두 번째는 그래야 지금 현재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 정의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조개혁이란 건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없고 거버넌스를 바꾸면 진통이 나지만
그 거버넌스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을 넘기면 시스템 리스크가 동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중앙집권형 경제 시스템 리스크에 도달했죠. 정치 단락에서 말하는 내용은 어느 정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음을 이제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적절한 패턴의 형태가 이렇구나로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전달하는 게 목적입니다. 시진핑 집권 과정까지 제가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이야기하고 이걸 먼저 하는 이유는 중국의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절대 이 사회주의 중앙집권 체제라는 거버넌스와 숙청 정치 프로세스를 이해하지 않고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자본주의를 도입했으니까 자본주의적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단계별로 이해를 해볼게요. 이게 중국의 재정부 저쪽에 예산인데 수입 예산표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세수입이 이렇게 있다. 중앙 일반 공공 예산 수입이 이렇게 되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이체된 자금 했는데, 여기 밑에 신장 이쪽에 돈 투자한 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은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예산을 줘요. 그래서 구의저우시 같은 경우는 지금도 디폴트 상태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중앙정부에서 돈을 뿌려가지고 지방정부에 재정이 돌아가는 겁니다. 뭐 지방정부 자립이 안 되나요? 애초에 국채 발행 자체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뭐 세금을 걷는 거 뭐 그런 것들 전부 중앙정부 몫입니다. 즉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종속되지 않으면 재정 자체가 돌아가지가 않는 구조입니다. 이게 중국이 몇 번이나 분열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절대 분열하지 못한 구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중앙집권형 계획경제의 원조는 사회주의예요. 이걸 자본주의에 도입한 게 케인즈주의입니다. 이 케인즈주의 플러스 신자유주의 자금으로 빠르게 기하 해결, 산업화 단계까지 넘어가는 게 루이스 개발경제학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조에게 적용이 되니까 아주 잘 써먹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게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를 요구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근데 비판 대상인 케인즈주의 계획 경제가 공존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데는 큰 정부로 돌리고, 지금은 이제 그 진통이 나고 있는 거죠. 솔직히 미국이 제일 작은 정부죠. 그런데 시장 중심 정부가 호구짓을 하고 시장 중심 정부가 호구짓을 하게 되고, 나머지 국가들은 뭐 혼합 경제나 아니면은 계획 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케인즈주의를 굴리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계획 경제의 원조라 그런지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은 압도적인 성장을 했고, 중앙집권형 계획 경제, 이 정부의 힘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돈을 또 뿌릴 수 있는 중국형 신제국주의를 완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저 중앙집권형 계획 경제의 핵심이 되는 저 분세제, 요걸 이해를 해야 돼요. 중앙정부는 대다수 주요 세원의 통제권을 가져요. 즉 지방정부 단독으로 세금 자립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중앙정부로 돈을 조공을 바치듯 올려야 돼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대다수 지출은 지방정부로 이전이 되고요. 이후 국가 프로젝트 남는 돈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국방비라든지 아니면 이제 거대한 이제 도로나 지하철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이제 중앙정부가 담당을 하는 거죠. 국가 프로젝트. 1대1로 프로젝트가 대표적이죠. 대다수 지방정부는 지출 부담은 크지만 수입원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재정 자립이 가능한 재정 공여 지역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돈을 당연히 중앙정부로 올렸다가 이제 다시 되돌려받는 그런 형태로 돌아가고, 그 외에는 전부 재정 수혜 지역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이징시 뭐 이거 다들 보면은 연안 도시들 먼저 선부가 되어라 했던 도시들입니다. 중앙정부는 대다수 세금을 걷어 재분배하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장단이 있어요. 지역 균형 개발이 가능하긴 하죠. 정부가 나서니까. 그걸 지금 현재 내생적 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공동부유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 공여 지역도 중앙정부의 세금 정책과 재정 시스템 안에
굴러가야 돼요. 무조건. 중앙집권형 구조로 결정되는 겁니다. 국가 전체가 계획하에서 돌아가는 통합된 구조입니다. 연계된 구조가 아니라 그냥 통합된 거예요. 이걸 바꿔서 생각해보면 먼저 돈 번 선부 도시들에서 일선 도시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다음 내륙 개발로 단계별로 확장시켜 나가는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건 구이저우시 이쪽이고, 그리고 그 중에 홍콩이랑 맞닿아 있는 광둥성, 여기가 중국의 성장 엔진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돈을 다 걸어가지고 뿌리는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지방관리 토너먼트식 프로젝트. 레닌의 전위당론에 의거해서 간부는 공산당의 목표에 헌신하고 당 지도부의 재량에 따라서 일하는 전업 전문 혁명가입니다. 민주노총과 같은 사회주의 세력들이 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전업 엘리트, 전업 혁명가.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이 카들이거든요. 간부 범위도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뭐 의사나 이런 사람도 생기고 예술가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게 국유기업의 공공기관의 경영진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은 아마 부패를 만드는 그쪽일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LH, SH 뭐 이런 쪽에 속하는 간부들인 거예요. 근데 그게 중국의 구조에서 관시 구조와 합쳐지고 중앙집권형 구조와 합쳐지면은 이제 부패로 더욱더 발달하게 됩니다. 이게 일상이에요, 일상. 그래서 마위는 공산당원이지만 간부는 아니에요. 자, 이 카들인데 요게 이제 뭔가 신기해 보이죠. 아, 영어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볼 필요 없고, 중국의 행정구역 촌, 향, 현, 지, 성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순서대로 촌, 그 다음에 향, 현,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구, 그리고 시티, 시, 그리고 그 위에 성, 요렇게 있구나. 이렇게 이 촌끼리 경쟁하고 향끼리 경쟁하고 현끼리 경쟁하고 지끼리 경쟁하는 토너먼트식 형태로 올라오는 겁니다. 워터폴 기업의 영업팀들끼리 경쟁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해요. 숫자 하나 바뀌는 걸로 목이 바싹바싹 타는 그런 구조. 그래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경제성장, 사회안정, 환경보호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요. 지방관료는 이제 승진, 보상, 처벌로 그 성과가 측정됩니다. 2010년대 중반까지는 GDP 성장률과 적극적 투자 유치 뭐 이런 걸로 진행되었는데, 지방 관료들은 상급 정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중앙당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경쟁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분세제로 인해서 지방 정부는 채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는 이전 자금으로 성과를 내야 합니다. 이걸 토너먼트식 경쟁이라고 합니다. 중앙정부가 준 돈으로. 자, 이거 딱 생각을 해봐도 어마어마하게 안에서 내부 투쟁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일단 중앙정부 이전 자금 최대한 많이 받아야 되죠. 두 번째, 어떻게든 돈 없으니까 돈 만들어내고 찾아야 되죠. 이거 경쟁자 발목 잡아야 되죠. 그리고 윗선에 최대한 이전 자금을 받으려면은 관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쪽에서 올라간 사람이 저기 중앙당에서 힘을 쓰면 쓸수록 우리 쪽의 지원금이나 아니면 국가 프로젝트에 관련되어 있을 혜택이 늘어나겠죠. 이런 것들이 자잘하게 숙청 정치와 연결되는 겁니다. 이제 벌써부터 머리가 아플 거예요. 이게 워터폴 버전의 14억 인구 버전입니다. 워터폴 경영 방식을 14억 인구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연방제가 아니니까. 지방에 주권이 없어요, 따로. 그래서 코로나 때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이거예요. 당시 한 간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달리지 않는다. 오직 제로 코로나에 실패했을 때 처벌받는다. 이게 중앙집권형 구조입니다. 때때로는 경제 성과도 버릴 수가 있고
바로 통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워터폴식 구조죠. 여러분들이 똥궁기라고 이야기하는 비효율적인 그 구조가 사실 중국에 있는 저 거버넌스 저겁니다.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그 제조업 구조. 인사권과 재무권을 다 가지고요. 위로부터 혁명이 일어나는 미국과 정반대의 구조입니다. 미국은 아래에서 어떤 민간의 장점이 일어나면 그걸 정부로 끌어올려가지고 전체적인 거버넌스를 잡거든요. 근데 중국은 위에서 거버넌스를 만들어가지고 아래에 할당을 시켜서 성과를 내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워터폴식 기업 구조 시스템이죠. 하향식 통제 메커니즘, 그리고 목표 설정 및 평가 체계, 할당제입니다. 성과 할당제. 그리고 자원 배분 구조도 중앙에서 예산으로 승인하고 경쟁을 서로 유도시키는 겁니다. 지방 간에. 그리고 승자에게 보상을 줘요. 장점도 같아요. 신속하고, 그 다음에 자원의 균등 배분이 가능하고, 명확한 책임 구조, 성과 측정, 뭐 너무 명확해서 문제지. 반대쪽에 죽이면 되니까. 내가 못 올라가면 저쪽을 막으면 돼. 발목을 잡으면 돼. 단점 똑같아요. 단기 성과주의, 혁신저해, 그리고 정보 왜곡. 이거 그대로 순서대로 다 설명할 겁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경영 제가 처음 배울 때 이 워터폴 구조의 최대 단점을 그냥 그대로 다 표현이 됐어요. 장점, 국가 프로젝트를 할 때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북미 최대 송유관 사업이 있었어요. 2021년. 근데 이게 공식 중단됐습니다. 바이든 때. 이게 바이든 플레이션의 원인 중 하나인데 캐나다산 원유 사업 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위태롭게 만든 것도 있어요. 이게 만약 중국에서 시위가 일어났다면 이거 막았겠어요? 절대 안 막았습니다. 한 방에 그냥 반대로 사라지지.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미국과 중국의 차이. 국가 프로젝트 하는데 중국에는 반대 여론이 없어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 프로젝트로 인프라 깔긴 편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인프라가 낡고 도미노 피자가 광고까지 할 정도로 도로를 보수해주는 광고까지 할 정도로 인프라 보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당제 국가의 간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 지역을 감당하는데 당의 충성심을 가지고 움직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진핑 사진을 최고 존엄처럼 보존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일당제 국가잖아요. 당이 최고예요. 근데 뭐 회사 안에서 회장을 조롱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 상태가. 그것도 회장님 눈에 띄게. 절대 최고 존엄을 화나게 해서는 안 돼. 자, 부작용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통계를 못 믿어요. 시진핑의 대항마였고 실제 중국의 경제를 드라이브 했던 리커창이 2015년에 그 말했습니다. GDP 통계 인위적이고 못 믿는다. 왜냐하면 지방정부에 조작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도경에 일했을 때 대다수 회사 내부에서 올라오는 통계나 보고 내용은 최소 20% 정도는 가짜임을 예상하고 움직여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보면 그 당시에는 가라라고 했거든요. 가라 통계. 그런 게 일상이었습니다. 요즘 진짜 많이 달라진 건데 이게 성과 경쟁하는 워터폴 기업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영업사원이 상담이 예정된 고객이 하나도 없어도 위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2-3명 있습니다. 내일. 이렇게 보고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 팀에 보고가 되고 팀 성과로 보고가 되고 나아가 전체 본부에 보고가 되는 겁니다. 매출은 바꿀 수 없어도 일하고 있다고 티는 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 잡으려고 또 쓸데없이 야근해요. 리커창은 그래서 각 성의 GDP를 믿지 않고 실제 전기 사용량, 물 사용량 등으로 추측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GDP를 못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단기 성과주의 부작용인데 AGFV. 이걸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제살 깎아먹기. 그거 말고 표현이 안 된다. 지방정부는 채권을 발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경제 성과는 내야 되고 정부, 중앙정부 이전 비용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지 않으면 승진하지 못해요. 가지고 있는 건 땅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하냐? 이게 성 단위로 영도자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땅을 이상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은 민간에 양도하는 거예요. 반면 이미 개발된 땅을 재건축하는 방법은 민간에서 뺏는 겁니다. 전자는 이승만 시대에 농지개혁한 거였고요. 후자는 지금 상속세로 강남 빌딩이 정부 소유가 되는 주택연금 제도, 뭐 요 정부 소유가 되거나 주택연금 제도가 되는 뭐 요것들에 속합니다. 요런 식으로 뺏어서 나중에 재건축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중국 지방정부는 토지 사용권을 LGFV라는 공기업을 만들어서 출자 형태로 이전합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이 토지를 자산으로 계산을 하고요. 이 토지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획득해요. 그런데 이 은행은 어디다? 주로 정부은행이죠. 중국 개발은행이 핵심 파트너였습니다. 국무원 산하 정책은행이에요. 그래서 중국 은행들 같은 경우는 정부은행들이 대다수인데 포브스 기업 순위에도 들어갈 만큼 많아요. 네 번째. 자, 그럼 이제 대출을 받았죠? 이 돈으로 토지를 개발해요. 그래서 인프라 건설, 기초시설물 설치, 뭐 이렇게 만들면은 기본적으로 GDP가 올라가요. 써댔으니까. 재고는 남아도 GDP에는 계상이 돼요. 그래서 콘크리트에 돈을 바르는 게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주도 사업들은 대부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반면 미국은 아예 정부 주도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망 자체도 노후화될 정도 수준. 그래서 이게 적당히 중요해요. 적당히. 오죽하면 이렇게 할까. 네. 도미노 피자가 이거 우리가 대신 채워줄 테니까 이거 로고 쓸게. 광고로 쓰는 거. 자, 그러면은 이제 다 개발한 부동산을 사모펀드에 매각합니다. 혹은 부동산 개발업체나. 이 수익은 추가 개발이나 부채 상환으로 사용을 하는데 토지 규제는 지방정부가 하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랜드마크 하나를 던져놨어요. 그리고 부동산 업체에 매각을 해. 그리고 난 다음에 그만큼 돈이 들어오면은 이제 이 토지 소유권을 그 주변의 토지 소유권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규제는 내가 하잖아. 그러면 도로 어떻게 놔주고 그 다음에 저기 아파트 어떻게 들어오게 만들고 그런 것도 해줄게. 이 도시개혁과 규제 용도 변경을 통해서 토지 가치 만들어 놓은 거의 가치를 증대시켜요. 기대값을. 그러면 이제 다음 토지에는 더 높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당연히 모든 정부 주도 산업엔 부패가 끼는 것처럼 대출에도 부패가 나와요. 그래서 이상한 건물 막 늘어나고 그랬어요. 관우상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관우상 그런 거 들어가고 그런 게 다 여기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는 전부 부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까 말한 개발은행 간부가 뇌물의 12년형 뭐 집중 적발 계획이다.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는 LH가 있죠. 이거 내부정보 이용 투기 혐의 최종 무죄로 대법원에 나왔습니다. 모든 정부 지출에는 복지 지출을 포함해서 전형적인 돈 세탁 요인이 되고 세율 증가, 인플레이션 요인이 됩니다. 이거 최대한 줄이려고 MB의 뉴타운은 뭐 어떻게 했냐면 규제만 열어주고 최대한 민간 자금 알아서 하게끔 했어요. 이걸 다시 재활용해서 문재인 때 사용한 게 부동산 PF예요. 민간 자금으로 해먹으려고 하는 게. 근데 이거 역시 문제가 발생하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을 금융 시스템 리스크. 두 번째는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없이 자기 자본을 했다 치면은 그걸 가지고 임대료를 무한히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미국에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임대료를 무한히 증대시키는 거. 오죽하면 밀턴 프리드먼이 규제 다 열고 집을 사게끔 하라는 게 아니라 임대료를 낮추라고 했어요. 세 번째, 그 나라 기업 자금으로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중국인들이 부동산 사는 것도 중국 대출이잖아요. 그게 중국 정부 대출일 수도 있어요. 한국 구매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사회주의자들은 버블성 돈을 간뜩 벌어요.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자본주의 지역에 와서 부동산 사는 걸 또 반복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부동산을 사고 캘리포니아 애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다른 지역 부동산을 사고 그래서 다른 지역 집값을 올려요. 네 번째,
이런 구조 방식이 부동산 침체기에는 어렵습니다. 헝다 사태 이후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게 이 LGFV인데 이게 더 이상 진행하기 매우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부동산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정부 사업을 하는 건 우리나라 IMF랑 비슷한데 헝다도 그렇고 대마불사 마인드로 시스템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고 부채를 무한히 만든 겁니다. 근데 이건 초점을 바꿔야 돼요. 안 망하게 하려면 안 망하게 할 수 있어요. 헝다가 망한 게 아니라 중국 중앙이 망하게 뒀다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저 헝다는 시진핑에게 도움이 안 되는 세력에 속해 있다. 정확히는 도움이 안 되는 지방정부였다라는 뜻이랍니다. 자, 워터폴의 꽃은 사내 정치죠. 문화대혁명도 그 비스무리한 건데 사실은 사내 정치. 이건희 회장이 그 말했거든요. 늦게 변해도 된다. 근데 발목 잡지 마라. 이 말이 거의 모든 걸 만드는 건데 단순히 관심 문화처럼 친하지 않으면 업무 협조를 하지 않는 정도 수준으로 우리나라 의식이 좀 올라온 것 같긴 한데 과거에는 경쟁부서 죽이기가 일상이었습니다. 뭐 어떤 솔루션을 폴리티컬 이슈를 가지고 팀을 없애는 그런 목적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뭐 옛날 보안 컨설팅은 진짜 별게 다 있었어요. 어쨌든 그게 외부 컨설턴트 불러가지고 자기 내부의 경쟁 부서 죽이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회사 전략인 것 같은데 경쟁 부서 죽이기용 전략이에요. 그 과정에서 경쟁 부서는 죽고 우리 부서는 좋아지고 회사 전략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그러면 위에 회장님과 사장님 말씀이 그 마음에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연장으로 중국의 숙청 정치가 나오게 된 겁니다. 문화대혁명 하는데 원자바오 총리 시절에도 부패를 해결하는 문화대혁명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이때 보시라이가 날아갔죠. 이게 공청당과 상하이방의 정치 경쟁에서 나온 내용이잖아요. 뭐? 정치 경쟁이에요. 내부 투쟁. 정작 10년이 지난 지금도 시진핑의 문화대혁명을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 밑바닥이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숙청 정치란 건 공산당의 오랜 전통으로 스탈린이 오랫동안 정권을 유지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런 구조에서 털면 다 나오니까 여기서 다음 형태가 동작합니다. 아무리 재정 자립 지역이라도 정부가 세금을 걷어 지출 비용을 제공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돈은 정부가 들고 가니까. 즉 중앙의 인사권, 재정권이 중요하고요. 승진을 위해서는 성과를 내야 됩니다. 이걸 다 뚫고 베이징의 중앙급 간부가 되었다고 해봅시다. 중앙에 올라갔다는 건 다음을 뜻합니다. 내가 어느 당서기쯤 돼가지고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올라갔다. 따라서 나쿠 지역에서는 성과를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중앙으로 올라가기 어렵죠. 주로 광동, 그러니까 해안 지역 위주들이 중앙으로 올라오죠. 시진핑도 광동 옆에 대만 바로 앞에 있는 푸젠성 출신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시파 요쪽에 푸젠성 쪽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걸 지금 현재 연안 쪽은 도저히 정리가 안 되니까 내륙 위주로 키우는 겁니다. 아직 덜 크든.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면 자기 지지 기반 살려야죠. 자기 지역. 거기 경제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상대 지지 기반을 죽여야죠. 그리고 세 번째, 중앙급으로 올라오지 못한 나쿠 지역 지지 기반을 포섭을해야죠. 거기를 경제를 키워가지고 지지 기반으로 포섭을 해야 합니다. 저는 상하이 대봉쇄 때 이 생각했어요. 장점인 상하이방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구나. 상하이는 중국의 GDP 1위 지역입니다. 중국의 성장 엔진은 상하이와 그 다음에 그 광둥성, 홍콩 앞에 있는 그쪽 두 곳이거든요. 그 당시 2022년 중국 GDP 성장입니다. 푸젠성이 1위고요. 시진핑 출신. 푸젠성이 1위고 상하이가 여기 마이너스 0.2%,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상하이 대봉쇄할 때예요. 즉 누가 선부, 정부 투자를 먼저 받아가지고 국가 프로젝트, 지방 지지 기반으로 이렇게 연결될 것이냐.
여기에 숙청이 섞여 있는 중앙정부의 생존 투쟁인 거예요. 지방 내 지지 기반에 기대를 잔뜩 받고 중앙정계에 진출해서 여러 가지 편을 먹고 그 다음에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으면서 서로 칼질을 하고 숙청 정치를 하면서 생존 경쟁으로서 올라가는 구조가 중국의 정치 구조입니다. 여기서 지면 그 지방도 고통을 받는 거고 어느 정도 구조가 크다. 그러면 그 지방에 윗대가리만 치고 새로 세작을 만드는 거고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시진핑의 공동부유 내륙개발 성과로 여겨지는 구의저우성 경제성장과 이전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2023년에 디폴트 위기예요. 근데 구의저우성만큼 빠르게 성장하는 곳이 없거든요. 여기가 지금 현재 중국 중앙정부 지원에서 제일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고 디폴트가 났는데 2025년에 뭐 여전히 하겠다. 가장 후진 곳인데 빅데이터의 메카가 되는 괴상한 구조가 되어졌습니다. 2023년 디폴트 상태예요. 근데 2024년을 계속 발전해서 빅데이터의 메카가 되었습니다. 이거 뭐지? 어떤 뭐 도라든지 특별시가 디폴트가 났어. 디폴트가 났는데 계속 발전하고 있어. 중앙정부 자금으로. 자, 중국의 거버넌스는요. 관시라는 야합과 토너먼트 경쟁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예산과 연주를 받는 식입니다. 각 성의 발전을 이루고 지지 기반을 다지면서 중앙의 대표로 진출해서 숙청정치로 데스매치를 하고 지방이 예산, 국가 프로젝트를 받아서 번영을 이루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연방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 자유주의가 섞인 인도, 미국과 달리 14억 인구에서 중앙집권제, 프롤레탈리아 독재, 사회주의가 섞여서 매우 괴상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숙청정치의 현황입니다. 그리고 그 숙청정치의 최종 승리자가 집단영도 체제를 끝내고 전국구를 다 정리해서 복속시킨 게 이 시진핑, 즉 시황제예요. 아직까지도 이제 반란 세력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군부에서 반란이 올라오니 많이 이거 이야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뭔가 때리면 있잖아요. 요즘 이제 미국이 자꾸 중국을 말리고 있잖아요. 때리면 있잖아요. 내부에서는 항상 단결합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느 정도 과거에 한번 분석을 했었거든요. 중국은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이걸 보고 야, 한국 주식보다 더하다. 어차피 똑같은 워터폴인데 저기 국가 버전이잖아. 야, 더하다. 그리고 지금은 집단 영도도 아니고 1인 영도 체제잖아요. 와, 이거 지금은 옛날보다 더 위험한 투자처럼 보여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곳에, 비인간적인 곳에 적극적으로 야합하는 게 독일이고 유럽입니다.